그래서 이번에도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주로 이제 아직까지 무의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히 이번 장은 제목이니만큼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챕터 2의 제목이니만큼 무의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속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에게 간극을 보여주며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에 대해서, 특히 지적의 스로벤의 철학자 지적의 책 제목을 빌려서 나눌 수 없는 자녀로서의 원인 개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간극을 보여주고, 그 간극을 통해서 그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극을 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세미나 11 36쪽에 보시면 36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저는 칠판에 그 구절을 좀 그대로 읽어보면 저는 칠판에 무의식과 반복 다음에 두 개의 작은 화살표를 그려놓고 그 뒤에 물음표를 달아놓았습니다. 이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관념 속에는 개념이란 항상 미적분에 의해 형식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어떤 접근법을 통해 확립된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재현해 봤는데, 무의식 땡땡땡 옆에 물음표, 반복 땡땡땡 옆에 물음표, 그리고 주체 그리고 실제가 대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락강이 말하기를 일단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실제로 그 현실에 대한 접근을 본뜬 것이라면 개념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도약, 즉 극한으로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라 불리는 개념적 고안물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어떻게 극한으로의 이행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약, 극한으로의 이행이 어떻게 보면 실제에 대한 도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의 이행,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이행을 통해서 주체와 실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주체가 왜 실제와 대응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명한 낙강의 문구가 하나 있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 말은 세미나 10일 이전에, 그 이전에도 그 좀 많이 오래전부터도 락강이 정식화하거나 많이 좀 종종 언급했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일단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인데, 일단 이 문구를 하나 언급을 합니다. 하나 던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련된 구절을 하나 읽어볼게요. 아래부터 좀 읽어보면은, 인간에게 고유의 관계들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일정한 관계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정한 관계들이 결정되어 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일정한 관계들이 결정되어 있다. 구조화되어 있다.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과 상당히 대응이 되죠. 그리고 위에 모든 경험 이전에, 모든 개별적 영역 이전에, 심지어는 사회적 욕구로 귀결될 수 있는 집단적 경험들이 새겨지기 이전에 무언가 이 장을 조직하고 그것의 최초의 역선들을 그어놓습니다. 자기장선, 전자기장, 중력선, 이 필드 티어리, 현대 물리학의 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든 어떤 역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역선, 그런 비유를 한 걸 텐데,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텐데, 어떤 경험 이전에 뭔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집단적 경험들이 새겨지기 이전에 우리 무의식에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레비스트로스를 여기서 좀 잘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PPT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이게 바로 야생의 사고라고 하는 야생의 도덕 혹은 야생의 사고라고도 하는 그런 기능이고 이게 토템 기능의 진리로서 보여주었던 기능 토템 기능의 다양한 외관을 축약시키는 진리의 기능 바로 1차적인 분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템 기능이라고 하시면 바로 무언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떠올리시는 분이 바로 프로이트의 전집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토템과 터부가 떠오르시겠죠. 토템과 터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을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억압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구조화되거나 형성되어 있다. 라는 게 토템과 터부의 억압을 통해서 무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욕망이 만들어지고 억압을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어떤 그 억압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명은 그 억압된 것에 대한 애도 과정이 끊임없는 애도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토템과 터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억압의 방식으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구의 주된 뜻인데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이게 바로 언어학, 소실의 언어학을 통해서 구조주의 인류와 구조주의 언어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전 주체적인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조합작용을 모델로 삼는데 무의식에 본연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무의식이라는 명칭 아래 무엇인가가 규정될 수 있고 규정이 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객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던 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락강의 유명한 문구가 가진 위력이자 우리에게 가지는 인상이죠. 인상 중 하나죠. 근데 과연 이 락강은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만의 무의식을 강조했느냐? 라고 하면 과연 그렇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니다.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38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무의식 개념,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개념, 우리의 무의식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의 무의식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이후에 메디컬 클래스, 좀 어떤 좀 아메리칸 정신분석학에 좀 빠져 있었던 락강에 따르면 그런 식의 도취되어 있었던 정신분석학자들이 간과했던 게 뭐냐? 바로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의식은 어떤 역할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냐? 간극의 형태로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동력학적 개념으로 여기서 말하는 동력학적 개념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역선들이겠죠.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모종의 장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최초의 역선, 억압이라는 장을 통해서 그어진 최초의 역선들이겠는데 그런 동력학적 개념으로 그러한 억압 개념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언어처럼 구조화된 구조주의적인 무의식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는 아시다시피 어떤 특수한 미스터리를 지극히 통속적인 미스터리로 바꿔치기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락강이 지금 세미나에서 챕터 2에서 참조점으로 삼게 될 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원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 기능이 뭐냐? 원인 기능은 바로 이 간극으로서의 무의식과 적어도 락강 체계에서는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 설명을 통해서 락강은 법칙과 원인 개념을
상호 비교를 합니다. 법칙 vs 원인.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럼 법칙이 뭐냐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락강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래 뭐 법칙이 뭐고 원래 원인이 뭐고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 뭐 그거는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겠고 적어도 락강이 얘기한 거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법칙은 하나의 연쇄 속에서 결정작용을 수행하는 어떤 것이죠. 가령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각 항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는 다른 하나가 없어지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 연구 때도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주안점을 뒀던 관점이지 않을까 싶죠. 프로이트가 히스테리 연구에서 뭐라 그랬나요? 이 증상은 원인이 사라지면 이 증상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일종의 히스테리를 그리고 신경증을 일종의 법칙적으로 해석을 하려 한 흔적과 태도나 가치관이 보였죠. 그런데 이후에 프로이트는 그리고 락강은 그것을 조금 명시적으로 여기서 원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프로이트 원인 학교라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세우죠.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적어도 락강이 말하는 원인은 락강이 생각한 원인은 뭐냐? 법칙과 대비되는 원인 그리고 히스테리 연구의 관점을 넘어서는 그런 법칙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원인 개념은 무엇이냐? 반면 원인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반개념적이고 규정되지 않은 무언가를 원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규정될 수 없는 아까는 무의식이 구조화된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규정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면 객관화될 수 있다. 적어도 아무튼 규정될 수 있다. 뭔가 다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구조화된 구조주의적인 무의식의 개념에 따르면 관점에 따르면 다 규명되고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전개하지만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과 관계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개념만으로는 다 포착이 안 되고 규정되지도 않은 무언가가 있다. 요컨대 뭔가 잘못된 절뚝거리는 것에만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절뚝거리는 거? 이게 뭘까요? 규정되지 않는, 똑바로 가지 않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똑바로 가지 않는 무언가, 절뚝거리는, 잘못됨, 탈선됨. 한번 계속 보자면 무의식이 신경증을 결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의식이 신경증을 결정한다. 라고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 신경증을 결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프로이트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언젠가 체질적인 결정인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프로이트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유전적인 체질적인 결정인자가 발견되더라도 이 프로이트를 포함한 락강은 어떤 시민성 질환, 어떤 사회적인 구성, 그리고 사후적인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유전적인 것을 그게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요인으로 어떤 사회적인 구성주의적인 만들어지는 무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주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의식이 왜 중요한데? 신경증이 결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면 뭐 히스테리가 만들어지고 무의식이 어떤 구조 때문에 만들어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왜 중요한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식은 우리에게 간극을 보여주며 신경증은 바로 이 간극을 통해 결정될 수 없는 어떤 실제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극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극이 그러면 일단 메워지면 신경증이 치료가 되는 것일까? 이 간극이 간극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게 싹싹 이렇게 메워지면은 치료가 되는 것일까?라고 40쪽 맨 아래에서 세미나 11 40쪽 맨 아래에서 이야기가 반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저 신경증은 다른 것으로 종종 단순한 장애로 바뀔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히스테리 연구에서의 프로이트가 가진 관점을 훨씬 뛰어넘은 거죠. 이 증상에 대한 원인을 치유하면 증상도 없어질 것이다. 이 간극을 메우면 신경증이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저 신경증 다른 것으로 좀 단순한 이 신경증이 뭔가 메워지면 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챕터 1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스테리 증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충족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다른 공백으로 다른 욕망으로 환유가 된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무언가로 환유가 되고 그래서 히스테리 증자의 증상이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극은 메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순한 다른 장애로 전환되거나 환유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무의식의 흉터다.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자면 무의식의 흉터다라고 라강은 이야기를 하죠. 41쪽 맨 위에서. 그래서 이 간극이다. 그래서 결정될 수 없는 어떤 실제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리고 이 절뚝거리는 것이 원인이고 이것을 통해서 간극이 결정되는 간극이 이것을 통해서 절뚝거림을 통해서 생기는 간극이 바로 무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뚝거리는 원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자녀라는 책을 쓴 지적의 구절 하나를 빌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괜찮은 예시들이 많아서 좀 하나 뽑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간극으로서의 무의식, 환원 불가능한 간극, 실현되지 않은 무언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무언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이라거나 탈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라칸은 실현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것. 이미 항상 존재하지만 아직 있지 않은 항상 not yet과 always already 그 사이에서 있는 실현되지 않은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자녀의 몇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시가 이 원인 개념에 대해서 규정될 수 없는 원인, 간극으로서의 원인 개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나눌 수 없는 자녀 1장에 55페이지, 56페이지에서 인용을 했는데 제크니 로즈가 보여준 것처럼 심리적 삶의 전 상징적 적대들에 대한 멜라니 클라인의 서술은 여기 다 띄워놓고 여기는 뭐 유사한 기제를 함축하고 있다. 바로 이 구절이 중요하죠. 동일한 하나의 원인이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결과가 근본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어떤 과정을 추동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하고는 반대로 참고로 말해서 하나의 결과가 또 다양한 원인들로 인한 중증 결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선 이거하고 반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그래서 관련된 예시가 뭐가 있냐면 과도한 공격성은 공격성의 억제를 통해 중화될 수도 있고 혹은 점점 더 급증하는 공격성을 유발할 수도 있죠. 공격성의 억제를 통해서 조금 더 도착적인 경우에는 그 법을 위반하고자 그래서 공격성이 유발되게 될 수도 있겠고 동성애는 너무 강한 이성애적 환상에 의해 야기된 불안으로 인해 생겨날 수도 있다. 어떨 때는 이게
어떨 때는 근데 또 너무 강한 이성애적 환상 덕분에 이성애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원인, 하나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결과의 가능 세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불안과 죄의식이 리비도 발달을 저지하고 또 어떤 때는 리비도 발달을 고양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즉 불안과 죄의식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주체는 통합적 복원 작업을 하도록 재촉된다. 그러니까 어떨 땐 불안과 죄의식이 억제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리비도를 고양시키고 모르겠다는 거죠. 도무지 이 원인으로서의 무의식,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이 환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자아 이드에서 바로 이 역설적 논리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문화는 진부하는데 리비도의 퇴행이나 퇴행적 고차에 기초해 있는지 강조했죠. 우린 두 측면이나 층위 사이에 문제는 문화의 층위에서는 이거는 좀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리비도의 발전 그 자체가 오직 과도하게 퇴행적인 리비도 고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만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명과 그 불만, 자아와 이드 그런 관련된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고도로 발달한 도덕적 감수성이 악에 대한 과도한 경향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만 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악에 대한 과도한 경향성, 그러니까 그 뭔가 거의 뭐 순전한 악처럼 보이는,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악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성이 없으면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게 고도로 발달하기도 힘들겠죠. 누가 봐도 히틀러, 누가 봐도 전두환, 누가 봐도 뚜렷한 적이 있을 때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도덕적 감수성, 굉장히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반대급부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지, 혹은 이거 원인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또 악이 너무 세다면 다 악으로 많은 부분 악으로 물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결과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혹은 클라인으로부터 다른 예를 가져오자면 지나치게 발달한 에고의 바로 그 조숙한 형성은 에고가 더 발달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기능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장애물로 기능하는 에고가 오히려 또 역으로 에고의 조숙함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역설적 인과성의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선 원인은 본래적으로 결정 불가능합니다. 원인은 하나의 특징을 강화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특징을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 감수성과 악의 관계, 조숙한 자아 혹은 그 역의 관계, 그리고 퇴행과 진보, 리비도의 퇴행과 문명의 진보, 그 관계. 또한 무엇보다도 원인과 결과 관계에는 어떤 적절한 정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결과는 과도하게 급증하는 모습이건 공격성은 점점 더 많은 공격성으로 이끈다라고 해석하든, 과도한 반작용의 모습으로건 공격성에 대한 자각은 주체에게서 정상적인 정도의 공격적 자기주장을 앗아갑니다. 도를 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다. 라는 것이건 이러한 결과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항상 과잉이다. 원인은 항상 과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본래 결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같은 책 57페이지에 37번 각조의 지적이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락강은 우리 자유는 뭐냐? 원인의 과잉으로 근거짓습니다. 이 원인을 통해서 항상 하나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가 결정 불가능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상상 가능해지고, 원인은 항상 그런 점에서 과잉이라는 의미에서 항상 너무 많은 원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즉 원인의 과도한 다수성이 결과를 찾아서 주변을 부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를 원인의 과잉으로 근거짓죠. 그것들은 원인이긴 하지만 무엇의 원인인지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다수의 원인을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지 불가능하고 결정 불가능하고 항상 원인은 과잉이고 그렇다는 점을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이다. 그래서 원인은 결정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점에서 우리 무의식은 어떤 신경 특정한 무언가 행동을 결정하거나 결정 불가능하고 언제나 간극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환원 불가능하고 그것은 이미 항상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존재한다. 라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타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계를 초월하거나 세계를 뛰어넘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초월적인 그런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원인의 과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원인이라는 것은 헛디딤, 실패, 균열, 말해진 문장이든 쓰인 문장이든 그 속에서 무언가가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현상들에 이끌려 바로 그곳에서 무의식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잠깐 헛디딤. 프로이트가 뭘 많이 중요시했어요? 말실수, 농담, 유머. 그 속에서 나오는 무의식의 진실이 어떤 그 속에서 나오는 균열 속에서 무의식의 진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리다는 이런 용어를 적어도 그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도 The Time is out of joint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주된 구절을 인용하기를 즐겨하죠. 시간은 언제나 out of joint다. 항상 뭐 탈선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언제나 균열이 있다. 언제나 헛디뎌져 있다. 시간이 그런 것처럼 이 구절을 무의식으로만 수정을 한다면 the unconsciousness is out of joint로 해석을 한다면 프로이트가 얘기하고자 한 원인 개념 그리고 락당이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을 아주 잘 드러내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이다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이것이 쉽게 드러났냐 그리고 드러나면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읽어보면 이런 발견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곧 재발견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그것은 상실의 차원을 수립하면서 항상 다시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짝 드러난다는 거죠. 반짝 헛디딤, 반짝 말실수, 반짝 증상. 그런 반짝 나오는 균열을 통해서 무의식이 드러난다는 건데 그런 아웃 오브 조인트를 통해서. 근데 이는 락강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45쪽에 이런 뜻밖의 것이 나오고 주체도 당황할 정도로 타자에게 열려있음으로써 주체도 당황할 정도로 뜻밖의 것의 압도를 느끼는데 근데 이러한 압도는 곧 락강이 비유하기를 오르페우스가 2번이나 잃고 마는 에우리디케에 비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페우스 신화를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가 죽게 됨으로써 너무 절망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떠나서 하데스 저기 저승까지 가가지고 에우리디케를 다시 찾는데 한 단서가 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에우리디케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당부를 받았지만 어찌저찌해서 결국 돌아보게 됐죠. 그래서 2번이나 잃고 맙니다. 이게 에우리디케의 비유를 오르페우스 신화인데 왜 이런 식으로 에우리디케의 비유를 했냐면 다시 돌아오자마자 여기 보면은 다시 돌아보자마자 사라지는 그런 무언가에 대해서 여기서도
항상 다시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항상 상실의 차원을 수립하면서 다시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거나 이게 그게 뭐였지? 다시 좀 돌아볼까? 라고 하는 순간 그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은 사라진다는 거죠. 환율을 통해서 아무튼 다시 사라진다는 건데,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는 순간 달아나는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5쪽에 중간 문단,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약간의 아이러니를 덧붙이자면, 읽어보자면 바로 이런 점에서 무의식은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은 언제나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은 하나를 잃으며 열을 되찾는다 라는 건데,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하니까 잘 표현해주는 말이 하나를 잃으며 열을 되찾는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라고 하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하나를 찾으면 열을 잃게 되는 그런 게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락강이 사랑이 그런 점에서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랑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랑도 하나를 얻으면 열을 잃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그런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제 주례를 해서 이제 성혼 선언을 할 때도 신랑 신부는 저기 이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신랑이 이제 당차게 네 이러죠. 근데 그런가 속으로 그런가 생각을 하죠. 네 하지만 이제 간그로 무식이 이제 튀어나왔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런가 상실하게 되는, 계속 그게 지속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거죠. 사랑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것이든 계속해서 재구성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도 비슷한 점에, 그런 점에서 너나 사랑해? 라고 묻지만 그럼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지만, 또 반짝하면서 대답하지만 그런가? 내가 얘를 사랑하나? 라고 하는 것처럼 오르페우스가 두 번이나 에코만의 에오리리케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재발견이 되어서 항상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항상 다시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사랑이든 사랑을 포함해서 얘가 이 친구를 우정을 가지는 얘랑 친한가? 친하지? 라고 물어봤어. 그런가? 친하지? 라고 대답했지만 그런가?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 45쪽 맨 아래 문단에서 맨 아래 문단에 불연속성에 대해 하나가 선행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가 선행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줄곧 이 완결된 하나를 요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완결된 하나는 유니죠. 이 완결된 하나는 유니파이, 완전 통일된, 거짓된 통일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되는 일종의 유기체의 분석. 상상계의 거짓된 통일이죠. 완전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완전히 합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상상계의 거짓된 통일성의 지배인데, 가능하다. 거짓된 통일성의 지배가 가정되는 일종의 유기체의 분신, 육체 외피로서의 심리작용을 언급할 때 붙어다니는 환영일 뿐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무의식의 경험이 도입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균열, 자취, 결렬의 하나일 뿐이라는 저의 주장에 여러분도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경험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아웃 오브 조인트다. 헛디딤, 실패, 균열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46쪽의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한 가지 모래 인식된 형태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무의식의 언이 불현듯 나타납니다. 무의식의 한계, 그것은 언베그리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베그리프가 비개념이 아니라 결여의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이 언어 유희 같아요. 그 약강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백상현 선생님의 강해서에서도 이건데 언이 우리의 그 부정접두사 언 뭐뭐가 아닌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 음, 하나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하나의 개념 하나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 괄호치고 어떤 개념이든지 그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개념이든지 언베그리프다 어떤 개념이든지 비개념이다 어떤 개념이든지 항상 그 안에 그것의 균열을 내는 비개념을 가지고 있다. 비개념을 품고 있다. 결여의 개념을 품고 있다. 라는 게 언베그리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개념이라는 게 베그리프인데 언베그리프. 하나의 개념이지만 그 하나의 개념은 언제나 결여된 개념이다. 그래서 무언가 이거를 알고 있다. 이것을 무의식이 이렇게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을 포착했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 속에 결여의 개념이 항상 동반되는 것처럼 에우리디케를 돌아봤을 때 오르페우스가 상실하는 것처럼 너 나 사랑해? 그럼 근데 그런가? 하고 돌아볼 때 언제나 상실되는 것처럼 언제나 항상 상실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떠올렸을 때 이 구절을 봤을 때 떠올려지는 구절이 이 동양 사람이라면 또 동아시아 사람 또 동양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구절이 떠오를 수 있겠죠. 저는 이 구절이 떠올라서 간단하게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도가도 해상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어떤 분이 해석을 하셨는데 이 가가 스픽 말해주다라는 뜻이죠. 말하다. 도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것은 항상 된 도가 아니다. 항상 이제 언제나 상실되어 있는 도가 언제나 돌아보는 에우리디케처럼 오르페우스가 돌아볼 때마다 상실되는 에우리디케처럼 그게 균열로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무의식이 균열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언제나 상실되는 에우리디케처럼 언베그리프처럼 언제나 상실되는 그것이 결여의 개념이 무의식이다. 언제나 원인의 과잉으로서 결정 불가능한 무의식이 우리가 언어처럼 구조화된 무의식을 뛰어넘는 구조주의적인 무의식 개념을 뛰어넘는 간극으로서의 무의식, 환원 불가능한 간극,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지적의 용어를 따르자면 나눌 수 없는 자녀, indivisible remainder라는 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거였고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에게 간극을 보여주면서 환원되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무의식을 다루고자 하는 게 정신분석이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을 다루면서 네 가지 근본 개념을 다루면서 무의식 반복 전이 충동 중에서 무의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무의식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챕터 2를 마무리하겠는데요.